중학교 1학년 비상황 사과 본문입니다. 오늘은 미술 이야기를 통해서 재미난 문법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 재미난 문법 공부 간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품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뤘다, 그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좀 문장을 굵직굵직한 덩어리로 보는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이름도 함께 배워봤습니다. 문장 성분 간단히 한번 복습해 볼까요? 문장을 만드는 주요 부품들, 주요 구성 요소들인데 주어가 있고 주어 바로 다음에 동사 있죠? 이 동사를 서술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목적어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보어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꾸며주는 말에 해당하는 modifier, 수식어가 오는 경우도 있었죠. 이거 말고도 다른 덩어리가 있긴 하지만 요 5가지 덩어리만 알면 중학교에서는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품사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름으로 붙인 것이다 라고 했었고 기본 품사로는 8가지 정도 있다 라고 했었죠. 다양한 품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동사라고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3과 본문을 공부하면서 잠깐 언급됐던 것이 조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동사도 사자로 끝나니까 분명히 품사인 건 맞는데 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뤘던 이 팔품사, 기본 팔품사에는 속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을까 싶어서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품사가 8개 말고도 더 있긴 하지만 이 기본 팔품사는 다른 품사들과 달리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또 독립적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다른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나름 역할이 있긴 하지만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도와주는, 특히 조동사는 이름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즉 동사를 도와서 의미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제를 도와주기도 하고 태를 바꾸기도 하고 또 상태 등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조동사이다 보니까 부수적인 역할에 머무르죠. 그래서 기본 팔품사에는 포함되지 않고 그렇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그런 품사인 겁니다. 그래서 조동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항상 동사와 함께 쓰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조동사에 대해서 살짝 다루긴 할 텐데 조동사도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be라든지 do라든지 have 같은 이런 기본 조동사를 또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름이 좀 복잡하긴 한데 서법 조동사 같은 것들을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modal이라고 하는데 modal auxiliary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조동사가 여기에 속할 겁니다. must라든지 can이라든지 will이라든지 정말 많은 서법 조동사가 여기 포함되고, 또 이거 말고도 semi-modal이라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조동사가 있습니다. 뭐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면 be able to라든지 be going to라든지 be to라든지 be about to라든지 등등등등 해서 이런 것도 조동사 분류에 속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조동사의 세계가 정말 많은데 오늘 이따가 다루게 될 조동사가 바로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인데 이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 하나만도 뜻이 참 많습니다. can이라는 조동사가 동사를 도와줄 때 다양한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speak English에서 I can speak English라고 하게 되면 나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다, 영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때 그 능력을 의미하는 can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뜻으로 또 가능성의 의미로 동사의 의미를 더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you can catch a cold 라고 하게 되면 너는 감기에 걸릴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은 감기에 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날씨에 옷을 제대로 입고 나가지 않으면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can이죠. 이런 걸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조동사 can이 가지고 있는 의미로 요청이나 부탁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 내가 당신과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이 can이 가지고 있는 요청, 부탁의 의미죠. 또 상대방에게 제안을 할 때 이때도 조동사 can을 씁니다. Can I help you? 하면 내가 당신을 도와줄까요? 도와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제안 같은 것이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뜻들이 있지만 중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조동사 can은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할 겁니다. 오늘도 본문 중에 can이라는 조동사가 여러 차례 등장할 텐데 이 다양한 뜻들 중에서 어떤 뜻으로 쓰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동사를 도와주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서 동사 얘기를 오늘 조금만 더 하려고 합니다.
동사라고 하는 품사가 품사 중에서는 정말 중요하고 동사와 관련된 파생되는 문법들도 정말 많은데 일단 동사가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여러분이 알면 동사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사를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미를 가지고 분류한다라고 했을 때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가 있는가 하면 또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동사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보통 구분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동작이라고 하면 run 같은 이런 동사를 떠올리면 되겠죠. 뭔가 달리고 움직이는 그런 모양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이런 것을 동작 동사라고 하고 반면 know 같은 이런 동사들은 상태 동사에 해당합니다. know 한다라는 동사를 봤을 때 뭔가 움직임이 머릿속에 떠오르지는 않죠. 어떤 인식하거나 배우거나 깨닫거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은 상태이고 동작 동사하고는 좀 느낌이 좀 다르다 그죠? 이 동작이냐 상태냐에 따라서 진행형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동사를 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또 우리 형태를 가지고 동사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변화하는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바뀌는 동사가 있고 그렇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그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3단 변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walk라고 하는 동사, 걸어가다라고 하는 이 동사 walk를 과거 시제로 바꿀 때는 ed를 붙이기만 하면 되죠. 반면 go 같은 이런 동사들은 과거 시제로 바꾸려고 할 때 ed 붙이는 것이 아니라 went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모양이 되는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할 때 규칙적인 모양으로 바뀌냐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바뀌냐 이런 거에 따라서 동사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기준으로 동사를 분류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거 말고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재미난 분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자동사라고 하는 것과 타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사, 타동사라고 하는 말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법 하면서 굉장히 자주 듣게 될 겁니다. 먼저 자동사를 영어로는 intransitive verb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타동사는 반대 개념이고 여기서 in자를 떼버리고 transitive verb라고 부르면 되겠죠. 여기 철자 속에 잘 보면 trance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다 그죠? trance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단어들이 참 많은데 transfer, transition, transportation 이런 단어들. 그런데 이 trance가 들어간 단어들은 대체로 뭔가 옮겨가거나 건너가거나 이동하거나 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동사도 마찬가지인데 transitive verb라고 하면 이동해가는 동사. 근데 동사가 어딘가를 향해서 이동을 해가는데 건너가는데 어디로 건너가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건너가는 목적지가 바로 목적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동사는 목적어를 향해서 이동하고 건너가는 이어지는 그런 동사를 말하는 것이고 자동사는 목적어를 향해서 건너가지 않는 그런 동사, 즉 목적어가 필요 없는 그런 동사인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타동사는 목적어로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이고 자동사는 목적어로 건너가고 이어갈 필요가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는 동사입니다.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없고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으면 문장이 불완전해집니다. 동작이 목적으로 이동해야 되니까요. 반면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고 주어와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성이 되고 또 동작이 주어에서 멈추고 목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e runs 라고 하는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달립니다 라고 했는데 달린다 라고 하는 걸로 문장이 끝났죠. 뒤에 뭔가를 더 붙이지 않아도 문장에서는 전혀 문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같은 run인데 he run, 이 run이 운영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he runs 라고 하게 되면 뭔가 말을 하다 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뒤에는 뭘 운영하는지 덧붙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restaurant 이렇게 했으면 그는 한 식당을 운영합니다 라고 해서 말이 되죠. 이렇게 목적어를 붙여야지만 문장이 완성이 되고 이 동사, 타동사의 의미를 충분히 살려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자동사이냐 아니면 타동사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영어의 수많은 동사들이 참 특이하게도 어떤 경우는 자동사가 되고 어떤 경우는 타동사가 되고 즉 자동사의 뜻과 타동사의 뜻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다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자타동 양용동사라는 어려운 말로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동사를 목적어를 필요로 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으면 자동사, 꼭 필요하면 타동사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
그리고 많은 동사들이 자동사와 타동사 두 가지가 다 되는 경우들이 많다. 자동사만 되는 경우도 있고 타동사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동사들이 자동사와 타동사가 다 되기 때문에 자동사의 뜻과 타동사의 뜻을 함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동사를 외울 때 그 뜻 중에서 자동사 뜻과 타동사 뜻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특히 신경을 써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이따가 본문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기본 문법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먼저 제목입니다. Everything can be art. 모든 것이 art가 될 수 있습니다. 조동사 can 나왔다, 그죠? 조동사 can 나오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중학교 문법에서 보통 can이 나올 때는 능력이라고 하는 뜻과 가능성이라고 하는 뜻, 그리고 요청이나 부탁하는 이런 의미로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이 문장에서 요청, 부탁은 좀 아닌 것 같고 예술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능력 내지는 가능성, 이 두 가지 의미가 둘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하게는 본문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본문 한번 가봅시다. Hello everyone. 안녕 여러분들. I'm Arturo. 나는 Arturo입니다. 하고 나서 콤마가 붙었다, 그죠? 콤마도 여러 기능들이 있다, 그죠? 방금 이 콤마는 왼쪽에 있는 정보와 오른쪽에 있는 정보를 동격으로 이어주고 있는 콤마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동일하다라는 말입니다. 아트로가 누구냐? 당신의 AI 아트 가이드입니다. 열과하는 콤마도 있고 방금처럼 동격으로 이어주면서 부연 설명하듯이 설명을 더해주는, 정보를 더해주는 그런 콤마도 있더라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Look around you. 당신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둘러보십시오. around라고 하는 전치사가 뜻이 참 많은 전치사입니다. 뭐 주변에, 둘레에 이렇게 표현할 때 around를 쓰죠. around the park 하면 공원 주변에, 공원 둘레에. 그리고 around가 또 부사 같은 걸로 쓰이면 약, 대략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round 3 o'clock, around 3 p.m. 이렇게 하면 약 한 3시경 이런 뜻이 되죠. 그리고 또 장소를 나타낼 때 좀 더 넓은 장소에 쓰면 뭐 이곳저곳에, 여기저기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around the world 하면 전 세계 곳곳에 이런 뜻이 되죠. 당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Art is everywhere. everywhere는 모든 곳, 모든 곳에, 또 어디나, 어디에나 라는 뜻입니다. everywhere가 보통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또 부사로 쓰이기도 하고 가끔 또 접속사 비스무리하게 또 쓰이기도 하는데 방금 같은 경우는 그냥 부사로 쓰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곳에 미술이 있습니다. Everything can be art. 제목에도 나왔죠. 모든 것이 미술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can이 가지고 있는 뜻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가능성의 의미에 좀 더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는 미술작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었는데 어떤 각도에서 보고 또 새롭게 접근하면 예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아주 기본적인 거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갑시다.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can을 조동사라고 부르고 조동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바로 뒤에 나오는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는 항상 원형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다, 그죠? 그래서 비동사를 쓸 때 is나 are나 am이나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원형인 be라고 써야 되겠죠? Follow me, 나를 따라오십시오. 방금처럼 이렇게 동사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 구조를 우리 문장의 종류 중에서 명령문이라고 불렀다 그랬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엄격하게 뭔가를 시키는 그런 명령으로만 생각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부드럽게 얘기하는 그런 명령도 많이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오세요 라는 뜻이겠죠? I'll give you some example. 내가 당신에게 몇 가지 예를 주겠습니다. 모든 것이 미술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예를 보여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자, 이번 단원에 너무너무 중요한 문법이 등장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이 동사를 우리 이름하여 수여동사라고 부르는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수여동사입니다.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이 동사의 한 종류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수여동사를 다른 말로 부르면 이중타동사라고 부르는 아주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과 함께 자동사와 타동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살짝 공부한 적이 있다, 그죠? Transitive verb라고 불렀습니다. Transitive verb는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그래서 이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반드시 따라와서 동사의 의미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 타동사 중에서도 이중 타동사라는 얘기는 목적어를 두 개를 필요로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ditransitive verb라고 합니다. 이 접두어 이 die가 붙으면 두 개를 의미하죠. 그래서 ditransitive verb는 목적어를 두 개를 필요로 하는 동사. 이걸 문법 용어로 다르게는 수여 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중 타동사라고 부르면 될 텐데 왜 굳이 수여라는 말을 붙였냐? 이 수여라고 하는 한자말의 뜻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이 수여 동사에 속하는 동사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방금 여기에 있는 이 give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고 이거 말고도 등등등 해서 정말 다양한 수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동사들을 잘 보면 평소에 이게 수요 동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동사들이 제법 보인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read 같은 것은 읽다이고 buy는 사다이고 tell은 말하다이고 teach는 가르치다인데 이게 왜 수요 동사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수요 동사는 바로 뒤에 목적어가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목적어를 우리 영어로 object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문장 성분으로 부를 때 이 object를 선생님이 짧게 표현해서 o라고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수요 동사 뒤에는 특이하게도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앞에 먼저 나오는 이런 목적어를 우리 문법 용어로는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고 뒤에 나오는 이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좀 어렵다,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고 직접 목적어는 뭐뭐를, 뭐뭐을 요런 거를 직접 목적어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 본문 문장을 한번 다시 봅시다. give가 수요 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로 쓰였을 때는 그냥 주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수요 동사로 쓰이게 되면 뒤에 간접 목적어와 그리고 직접 목적어가 함께 나와야 되고 그 첫 번째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했었고 직접 목적어는 뭐뭐뭐뭐를 이라고 했으니까 해석을 해보면 너에게 몇 가지 예를 주겠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였을 때 이 동사를 일반 동사가 아니라 수요 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동사들이 수요 동사로 쓰였을 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두 개가 나오는지 이것만 잘 관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동사들을 일반 동사처럼 해석하면 안 되겠죠? give를 해석하면 주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주다. send는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보내주다. bring 가져다 주다, show 보여주다, teach 가르쳐주다, 말해주다, 읽어주다, 사주다, 만들어주다, 요리해주다 이런 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죠. 그래서 이름을 수여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동사랑 일반 동사라고 쓰였을 때 의미가 살짝 달라지는 그 차이를 여러분 느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미난 문법 하나. 이 수요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반드시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 목적어와 두 번째 목적어의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바꿨을 때는 어떤 경우에는 to가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for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전치사 하나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선생님 문장을 두 개를 썼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그녀는 나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녀는 나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요동사 give, 수요동사 make가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죠? 앞에 있는 것이 간접 목적어, 뒤에 있는 것이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로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때 자리를 한번 바꿔보면 she gave a gift 하고 나서 여기에 어떤 전치사를 넣고 그리고 me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는 전치사는 특이하게도 to가 되는 것이고 반면 밑에 있는 두 번째 문장에서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를 자리를 바꿔보면 she made a cake 그리고 이 자리에는 for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고 me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to를 쓰고 어떤 경우에 for를 쓰는지 굳이 구분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그냥 외워라고 얘기를 하죠. 전치사 for가 들어가는 경우 땡땡땡, 전치사 to를 쓰는 경우 땡땡땡 이러면서 무조건 외우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면 문법을 좀 더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 이 give라고 하는 동사는 주다인데 이때는 물건이 장소가 옮겨지는 거죠.
A 장소에 있다가 B 장소로 장소가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동사 중에는 대체로 이렇게 장소가 이동이 되는, 전달이 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고, 반면 만들어주다라고 하는 이 동작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가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어줬다라고 하면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인 거죠. 단지 그냥 택배 보내듯이 물건 전달한 게 아니죠. 그래서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행위 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랑과 감정과 의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자리를 바꿨을 때 전치사 for가 들어가는데, 전치사 for는 누구누구를 위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치사죠. 반면 사람과 정성과 뭐 감정이고 뭐고 이런 거 전혀 없이 장소가 그냥 이동한 그런 개념일 때, 그럴 때는 보통 전치사를 to를 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중학교 2학년 때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동사 중에서 수요 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는 이중 타동사라고 불러도 되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뒤에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이다. 첫 번째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하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뭐해 주다 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그런 동사를 수요 동사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던 대표적인 동사 give가 그런 수요 동사이다. 그리고 수요 동사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자리를 바꿀 수 있긴 하다 라는 정도까지만 알면 충분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Can a shadow become an artwork? 이 그림자가 미술 작품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또 물어보고 있네요. 자, 역시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넣었습니다. 이 can이라는 조동사는 역시 become이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원래는 a shadow can become an artwork 라고 하는 이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꾸기 위해서 조동사 can의 위치를 이렇게 앞으로 옮겨 놓은 거죠. 그러면 순식간에 평서문이 의문문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일반 동사는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를 대신해서 조동사가 있을 경우 조동사를 앞으로 보내기만 하면 순식간에 그 문장은 의문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다, 그죠? Look at this.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그림자가 미술 작품이 될 수 있는 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과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Look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인데, 여기에 at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넣으면 구체적인 대상을 콕 집어서 정확하게 바라보는 그런 것을 얘기할 때 at를 씁니다.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The shadow of this cup 까지가 주어이죠. 이것이 makes an elephant. 코끼리를 만듭니다. 자, 이 컵에 그림자가 생겼는데 이 컵의 그림자라고 하네요. 그림자 앞에 잘 보면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들어있죠. 정관사 더는 선생님이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일 때 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그림자가 아니라 이 컵의 그림자라고 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특정한 대상이죠. 그래서 여기 정관사 더가 들어간 겁니다. 이 컵의 그림자가 코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컵의 그림자는 3인칭이고 단수이죠. 그래서 여기에 make에다 s를 붙였습니다. 이제 문법이 점점 하나씩 복습이 되면서 축적이 되죠.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정도가 됐습니다. It's your turn. 당신의 턴입니다 라고 할 때 이때 턴은 차례, 순서 이런 뜻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it은 대명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명사 it은 좀 특이한 대명사입니다. 보통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 쓰는 것이고 바로 앞문장에 가리키는 대상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이 대명사는 특이하게도 앞문장에 가리키는 대상이 없습니다. 이런 대명사를 이름하여 비인칭 대명사라고 부르는데, 비인칭 대명사에 대해서는 워낙 설명할 게 많고 또 너무너무 중요한 문법이라서 다음에 이 비인칭 대명사가 나오는 그날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대명사 중에는 어떤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그런 대명사도 있더라. 그래서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것이 당신의 차례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your turn is now. 이제 당신의 차례가 바로 지금입니다.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Choose a shadow. 그림자를 고르시고요. And draw interesting things around the shadow. 자, 여기에 and는 우리 예전에 배웠던 접속사이죠. 접속사 나오면, 특히 접속사 중에서도 등위 접속사 and가 나오면 빨리 왼쪽 오른쪽을 보면서 뭐와 뭘 연결하는지를 찾으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앞에 콤마 찍혀 있다, 그죠? 이럴 때는 굵직굵직한 큰 덩어리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 절 중에서도 주어가 없이 이렇게 동사로 시작하는 걸로 봐서 명령문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해석만 하면 되겠네요.
그림자를 하나 고르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리십시오. 뭘 그리냐면 아주 재미있는 것들을 그리십시오. 재미있는 이라고 하는 말이 뒤에 things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명사 꾸며주는 이런 것을 형용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재미있는 것을 어디다 그리냐면 around the shadow, 그림자 주변에 재미있는 것을 그리십시오. 아까 우리 컵의 그림자를 가지고 코끼리 그렸던 것처럼 그림자 찾아서 그 그림자를 이용해서 재미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Your shadow can be art. 당신의 그림자가 미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Box tape can be an artwork too. 그 박스에 붙이는 그런 테이프들도 미술 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때 to는 부사로 뭐도 뭐뭐 역시 이렇게 붙입니다. 보통 이런 to 붙일 때 여기 앞에 콤마를 살짝 찍어줘서 좀 더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면 참 좋습니다. 뭐 사소한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콤마가 얼마나 문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모를까봐 지나가듯이 설명하면 되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She likes coffee 하고 나서 to를 붙였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문장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녀도 커피를 좋아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때 콤마가 없는 경우에는 이 뜻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그런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도 커피를 좋아합니다. 나도 좋아하고 그 사람도 좋아하고 그녀도 커피를 좋아합니다. 이런 뜻도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녀가 커피도 좋아합니다. 오렌지 주스도 좋아하고 콜라도 좋아하는데 커피도 좋아합니다. 이런 문장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다 콤마를 찍어주게 되면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통째로 분리하면서 이 문장 전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더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녀도 커피를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그래서 정말 사소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 콤마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몰라도 상관없겠고, 어쨌든 방금 본문에서는 박스 테이프도 미술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글로 쓰면 콤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지만 말로 했을 때는 콤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구분할 수가 없죠. Artists put a piece of tape on glass and add another piece of tape on it. 자, 예술가들은 put 합니다. 이때 put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인데 이 put은 시제가 뭐겠습니까? 현재 시제일 수도 있고 과거 시제일 수도 있죠. 3단 변화에서 put이라고 하는 동사는 모양이 똑같죠. put. 그래서 현재 시제인지 과거 시제인지는 문맥을 봐야지 알 수 있는데 지금 앞에서 계속 현재 시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의 put도 현재 시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테이프는 테이프인데 a piece of tape니까 테이프 한 조각이라는 뜻이겠죠. 만약에 테이프 두 조각이라고 한다면 이 어를 to로 바꾸고 piece에다가는 복수형인 pieces로 만들기만 하면 테이프 두 조각이 되겠죠. 유리에다가 테이프 한 조각을 붙입니다. 그리고 add 합니다. 그러면 이때 and가 연결하는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앞에 있는 put이라고 하는 동사와 add라고 하는 두 번째 동사 연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다 콤마를 찍으면 안 됩니다. 아까 앞에서처럼 절과 절, 온전한 덩어리에 절과 절을 연결할 때는 콤마를 찍어도 되지만 이런 문장의 일부를 연결할 때는 보통 콤마를 이렇게 찍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리에다가 테이프를 붙인다라고 했는데 이때 on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알고 있는 전치사이죠. 전치사 중에서도 특히 장소를 나타낼 때는 표면, 면 위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면에 접촉해서 위에 있는 것을 뜻할 때 그때 전치사 on을 씁니다. 자, 유리에다가 테이프 한 조각을 붙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조각, 테이프 한 조각을 더합니다. on it 할 때 이때 it은 대명사죠. 가리키는 명사가 있죠. 그 명사는 바로 앞에 나왔던 glass이겠죠. 그 glass 중에서도 테이프 붙어 있는 그 자리, 그 위에다가 테이프 다른 한 조각을 더해서 붙입니다. This way, 이런 식으로 they can make dark or bright colors. 이때 they는 인칭 대명사인데 이 인칭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앞문장에서 찾으면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artist이죠. 이런 식으로 예술가들은 만들 수 있습니다. 어두운 혹은 밝은 색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or이라고 하는 등위접속사는 앞에 있는 dark와 뒤에 있는 bright, 형용사 두 개 붙여주고 있는 아주 짧고 간단한 등위접속사였습니다. 자, 여기서 재미난 퀴즈 하나 풀고 갑시다. 방금 여기에 있는 이 this way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덩어리라고 봤을 때 이 덩어리의 품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품사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형식적으로 보면, 모양상으로 보면 이 덩어리는 분명히 명사입니다.
way가 방법이라는 뜻이니까 명사, 그리고 단어가 두 개가 모여 있는 덩어리니까 명사구라고 해야 되겠죠. 반면 내용 면에서 보면, 의미적으로 보면 이 방식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라고 해서 부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부사구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자주 보겠지만 명사 덩어리가 부사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너무 많이 볼 겁니다. Look at the man's face. 남자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at 붙어 있으면 구체적인 대상을 콕 집어서 쳐다보다 라고 한 뜻이 되죠. 역시 남자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알고 있는 구체적인 남자겠죠.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는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Isn't it interesting?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 문장이 참 재밌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을 Is it interesting? 이라고 물어봐도 될 텐데 굳이 isn't it? 이라고 해서 부정형으로 물어본다, 그죠?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을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른쪽에처럼 긍정형으로 물어보면 이건 순수한 질문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거죠. 재미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볼 때 Is it interesting? 그거 정말 재밌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반면 왼쪽처럼 이렇게 부정형으로 물어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미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확인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는 충분히 재미있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도 이거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물어보는 것이 Isn't it interesting? 입니다. Lastly, 일상생활의 평범한 것들이 미술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당신의 heartbeat, your heartbeat can be art too. 역시 콤마 찍고 to 붙었습니다. 당신의 심장 고동 소리도 미술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죠. At Peirce Park, your heartbeat makes a great art show. 자, 여기에 Peirce Park는 당연히 대문자로 썼으니까 고유 명사겠죠. Peirce Park라고 하는 이 공원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at이 붙었네요. 전치사 at이 장소를 나타내는 곳에 쓰였을 때는 역시 특정하고 구체적인 장소, 좀 좁은 장소에 보통 at 씁니다. 자, 이 Peirce Park에서 당신의 심장 고동 소리가 아주 멋진 예술 쇼를 만듭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역시 your heartbeat은 3인칭이고 단수, 그래서 여기에 make에다가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형을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관찰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Peirce Park에서 글자 모양이 옆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죠? 요런 거를 이탈릭체라고 부릅니다. 글자 그 폰트 중에 특이하게 옆으로 기울여쓰는 거를 이탈릭체라고 하는데, 이탈릭체도 문법에서는 나름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법은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이탈릭체로 쓰면 나머지 부분과 확연하게 좀 글자 모양이 구분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목적이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일부러 이탈릭체를 쓰는 경우입니다. 이거 말고도 보통 외래어를 쓸 때, 또 영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프랑스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 말, 뭐 라틴어라든지 이런 외래어를 쓸 때도 이탈릭체로 쓰고, 또 제목 같은 경우도 이탈릭체로 쓰기도 합니다.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연극이나 그림 이런 거에 제목을 언급할 때도 살짝 기울여서 이탈릭체로 씁니다. 아니면 어떤 단어의 정의를 말하고 싶을 때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도 이탈릭체로 쓰기도 하고, 뭐 여러 용도로 이탈릭체를 씁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탈릭체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이 장소를 좀 더 강조하려고 이렇게 눈에 띄게끔 하려고 이탈릭체를 쓴 겁니다. 자, 이곳에 가면 심장박동 소리가 예술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죠. Hold the special sensors in the park. 홀드 하면 쥐다라고 하는 뜻이죠. 특별한 센서면 감지장치인 겁니다. 특별한 센서를 쥐십시오. in the park, 이 공원 안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in은 어디 안에, 내부에 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 장소 자체를 하나의 지점, 목적지로 얘기할 때는 전치사를 at을 썼고, 그 장소 안에서는 전치사 in을 썼네요. 그 장소에 있는 특별한 감지장치를 손으로 쥐십시오. Then, 그런 다음에 your heartbeat changes into light. 그러면 당신의 심장 박동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빛으로, 조명으로 바뀌네요. 예, 심장이 콩강콩강 뛰겠죠? 그러면 그 콩강콩강 하는 것이 조명으로 바뀌어지는 모양입니다. 아주 특별한 곳이죠. Like this. 이것처럼. 이 like도 역시 전치사. 오늘 전치사 정말 많이 나오죠? 뭐처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처럼 you can see everyone's heartbeat on different light.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조동사 can 나와서 바로 뒤에 있는 동사 see를 의미적으로 도와주고 있네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심장 박동을
다른 빛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사람들의 심장 박동 소리가 이 센서를 쥐고 있으면 빛으로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그 빛 속에서 시각화된 심장 박동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겠죠? Look, the lights are dancing. 우리 예전에 배웠던 문법이 다시 나오네요. 여기에 이 lights는 조명, 빛, 그 빛들이 are dancing. 이거 하면 생각나는 문법이 있다, 그죠? 비동사에다가 동사의 어형 변화 중에서 이렇게 ing 이런 형태를 현재 분사라고 불렀습니다. 비동사에다가 현재 분사 이렇게 쓴 것을 우리 이름하여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해석할 때도 빛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자, 여기서 재미난 퀴즈 한번 풀고 갑시다. 방금 이 문장의 앞에 look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look의 품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것을 동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look이 동사라면 뒤에 주어 동사가 온전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절하고 연결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에 콤마까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look은 동사가 아니라 특이하게도 감탄사가 되는 겁니다. 감탄사는 나머지 문장과 독립적으로 존재해서 보통 이렇게 콤마로 분리되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감탄사 look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 때 자, 보십시오. 저기 보십시오. 뭐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이겠죠. 완전한 문장이 바로 뒤에 이어지기 때문에 감탄사 역할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덩어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꿨다면 이때 look은 당연히 동사가 됩니다. 근데 방금은 그런 동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이런 뜻으로 감탄사의 품사로 쓰인 그런 look였습니다. Did you enjoy your visit? 당신의 방문을 즐겼습니까? 재밌었습니까? 이 공원 방문한 것이 참 재밌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겠죠. 이때 visit은 동사 아니고 명사이다, 그죠? 방문. 그리고 이때 did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동사입니다. 근데 이 조동사 중에서도 역할 기능이 뭐냐?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문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조동사이죠. 원래 문장은 you enjoyed your visit 이라고 하는 문장인데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기 위해서 동사를 앞으로 보낼 수 없으니까 동사를 대신해서 조동사 did가 한 겁니다. 그리고 do라고 하지 않고 did라고 한 거니까 시제는 과거 시제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 더 조동사 뒤에서는 동사를 항상 원형으로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ed 붙이면 안 되고 enjoy라는 원형을 써야 되겠네요. 한 문장 속에 다양한 문법이 숨어 있다 그죠? There is no end to art. 우리 예전에 배웠던 there is, there are 그러면 여기도 다시 나오네요. 있다, 없다 이고 실질적인 주어는 얘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no가 없으면 끝이 있다인데 no가 붙어서 반대말 됐으니까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예술에는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예술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의미겠죠. Just try new things. 새로운 것들을 단지 그냥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한번 try 해 보십시오. Next time, 다음번. 역시 모양상으로는 명사구이지만 기능상으로는 부사구인 그런 덩어리입니다. 다음번에 I'll show you a different art style.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이 자리에 조동사 will이 등장했습니다. 아까 can과 마찬가지로 이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도 당연히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죠. 어떤 역할, 어떤 기능으로 도와주는지가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보통은 미래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다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will을 붙이면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해서 미래의 의미가 살짝 되죠. 물론 이거 말고도 요청이나 부탁을 할 때 좀 더 공손하게 얘기할 때 will you 또는 would you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보통 중학교 문법에서 나오는 조동사 will은 미래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조동사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것은 변함이 없죠.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문법에 따르면 이때 show는 그 유명한 수여 동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수여 동사인지 아닌지 검증 들어가야죠. 바로 뒤에 간접 목적어 you 나왔고 그리고 직접 목적어 a different art style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이때 you가 간접 목적어 그리고 a different art style 여기가 직접 목적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기를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자리를 바꿀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고 그 사이에 to를 넣을지 for를 넣을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노력과 애정과 감정이 막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아니죠. 다음번에 내가 딴 거 보여줄게 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대단히 정성이 들어간 의미는 아닙니다. 보통 이럴 때는 전치사를 to를 씁니다. 그래서 I will show a different art style to you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수요 동사 나왔고 수요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온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리고 두 개를 자리를 바꿀 수 있고 그럴 때는 전치사를 하나 쓴다.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See you next time. 다음번에 봅시다. 여러분 마지막 이 문장을 보면 별로 그렇게 거부감이 없죠? 문법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이 문장은 명령문입니까? 아니죠. 명령문이 아니고 평서문입니다. 평서문이라면, 문장이라면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으려면 주어 동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 문장에서 주어가 안 보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I will see you next time 이렇게 해야지만 문법적으로 온전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I will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이 문장을 우리가 틀린 문장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구어체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말에서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틀린 문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선생님이 구차하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통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룰 때 그 문장이 문법적으로 틀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래서 쉽게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원어민들조차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틀렸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틀렸다라기보다는 어색하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어색하다라는 말조차도 요즘엔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죠. 영어라는 말이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 교육받은 미국 사람들이 쓰는 그런 말만 표준 영어라고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영국 영어도 있고 아프리카 영어도 있고 인도 영어도 있기 때문에 문법에서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배울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한국에서 배우고 있는 이 영문법이 영어권에서도 통용되는 절대적인 문법이다. 그래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문법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문법이 이 원어민들 사이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자세는 열린 마음입니다. 내가 배우고 있는 이 문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문법을 배운다면 훨씬 더 재미있게 그리고 유연하게 문법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간단히만 좀 복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웠던 중요한 개념 중에 조동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조동사는 단독으로 쓰이지는 못하고 항상 동사를 도와주는 부수적인 역할로 쓰이는 거다 보니까 기본 8품 사이는 속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조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는 항상 원형이어야 한다라고 했었고 오늘 배웠던 조동사는 그 중에서도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와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배웠습니다. will은 주로 미래 시간을 나타낼 때 can은 능력의 의미라든지 가능성의 의미라든지 요청이나 부탁을 할 때 그리고 제안을 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조동사 can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동사의 수많은 종류들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때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동사들이고 타동사는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타동사 중에서도 목적어가 한 개 나오는 게 있고 목적어가 두 개 나오는 게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목적어 두 개 나오는 걸 배웠다 그죠? 이거를 이름하여 이중타동사라고 배웠고 이 이중타동사의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배웠던 수여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 수여동사 뒤에는 또는 이중타동사 뒤에는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가 나온다.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이고 직접 목적어는 뭐뭐를이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자리를 바꿀 수 있고 그 사이에 to 또는 for를 써서 표현한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정말 잘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문법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